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얘기는 과거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경제 생태계가 굉장히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은요 국제 분업망 속에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소위 말해서 우리보다 그러니까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잘 살던 나라들, 예? 뭐 심지어 인도, 심지어 그러니까 필리핀 이런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은 그러니까는 이 개방 경제보다도 자립 경제 추구한다면서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그 국제 소위 분업 경제를 활용을 못했죠.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국제화 세계화되는 상황 속에서 소위 개방 경제로 그러니까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는 사실 올라탄 경우입니다. 올라탄 경우예요. 그런데 세계 경제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키고 단절시킨 거죠. 분리시키고 단절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리시켜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힘 가지고 먹고 살면 괜찮은데 미국이 바로 그걸 그렇게 분리하고 단절시키면서 소위 말해서 한 게 뭡니까? 공군망을 그러니까 공군망 재구축이었잖아요. 미국 내에다가 자기들은 그러니까 다 구축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절대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가지고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러니까요. 자기 스스로 팔다리를 잘라버린 거야. 팔다리를 잘라버린 거야. 이런 멍청한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제의 경자만 알아도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야. 자해 행위를 한 거예요. 자기 팔다리를 잘라버린 거야. 예? 자, 그 결과가 최근에 이제 뉴스들에서 언론이 참 되게 문제입니다. 언론이 되게 문제야. 2월 달에 지금 1월 달 경상수지가 최근 기준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대로 증가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윤석열 21개월 동안에 경상수지 1월 달까지요. 22년 5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21개월이죠. 경상수지가 437억 달러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기록한 경상수지가 437억 달러인데 경상수지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를 대부분을 구성하는 거는요. 상품수지, 소위 말해서 무역수지입니다. 무역수지. 자동차 팔고 반도체 팔고 이런 걸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21개월 동안 봐보세요. 경상수지가 한 1,300억 달러 됐었어요. 21개월 평균이요. 근데 무역수지가 한 1,54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역수지를 가지고 우린 주로 경상수지를 그 흑자를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상품수지, 무역수지 386억 달러는 이게 그러니까는 과거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정부들하고 달러의 내용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은요. 근데 이 상품 수지가 서비스 수지를 다 깎아먹습니다. 서비스 수지가 적자가 더 커요. 이거 이상으로요. 제가 다 소개는 안 했지만은. 우린 주로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뭘로 지금 달성하고 있는 거냐면요. 투자소득 수지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소위 말해서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들 하잖아요. 개인과 기업들이요. 해외에서 자산운용 많이 하잖아요. 그게 거의 500억 달러나 지금 그러니까 흑자를 보고 있어요. 투자소득 수지가요. 예? 이거는 있잖아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들이 달러로 그러니까 운용하는 자산들이잖아요. 달러로 운용하는 자산들인데 이게 대부분 경상수지 흑자를 지금 그러니까는 유지하는 힘이에요. 힘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사실 그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축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내놓으면 개인이 안 내놓으면은 달러를 안 내놓으면은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그걸 강제로 우리가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외환위기 터진다고 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뭐 자기 달러를 그냥 뭐 애국심을 발휘해가지고 뭐 내놓고 그렇습니까? 예? 자기 손실 보면서요? 안 내놓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상품 수지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 수출로 해가지고 달러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시장에 그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많은 걸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상품 수지, 무역 수지로 그러니까 이 경상 수지 흑자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상품 수지가 한번 봐보세요. 이 언론이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불황형 흑자를 얘기하잖아요. 불황형 흑자. 작년 그러니까 우리가 6월 달부터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합니다. 작년 6월 달 빨간색으로 중간에 해놨잖아요. 작년 6월 달에 흑자 시작해가지고 12억 달러. 그때부터 쭉 지금 연속 올해 2월 달까지니까 거의 9개월을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했어.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수출 증가율하고 수입 증가율인데 작년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무역 수지가 적자였었어요. 적자인데 왜 그렇습니까요? 수출 증가율의 감소가 수입 증가율 감소보다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감소한 거예요. 감소라는 더 많이 감소하니까는 적자가 되죠. 그런데 6월달부터는 뭐냐면요. 수입 감소가 주로 만들어낸 거예요. 수입 감소가. 수입 감소가 크게 일어나면서 수입 감소가요. 수입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투자하기 위해서도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장비들, 이런 생산 장비들을요. 예? 원자재뿐만 아니라 예? 이런 수입하거든요. 그 수입이 크게 감소해가지고 생긴 흑자예요. 작년 10월 달부터 수출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빨간색으로 잠깐 표시했듯이. 그러는데 이건 또 뭐냐면요. 이건 뭐냐면 2022년 한번 봐보세요. 2022년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한번 봐보세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였었잖아요. 두 자릿수. 예? 상해 봉쇄가 있었던 4월 달 정도도 한 13% 했었고 20% 선으로 막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다가 6월 달부터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6월 초에 나토에 참석하고 나서 탈중국 선언하잖아요. 지금 기재부 장관인 최상목이 예? 탈중국 선언하잖아요. 스페인에서요. 예? 그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뭐냐면 10월 달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지잖아요. 수출 증가율이요. 수출이 22년 10월 달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도 10월 달부터 이게 기저효과로 플러스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제가 늘 비교를 해주잖아요. 21년 비교해보게 되면 여전히 아직도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는 불황형 흑자예요. 수입을 줄여가지고 생긴 불황형 흑자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죠. 이걸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뭐냐면요. IMF에서 뭐냐면 세계 인재니까는 이 무역 통계를 내잖아요. 세계 무역 통계를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8개 국가까지 집계를 하니까 전 세계 나라의 대부분을 다 그러니까 포괄하고 있는 건데 세계 무역 통계를 IMF가 내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2022년도에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거의 200위에 거의 꼴찌를 했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화제가 됐었잖아요. 정확하게는 197위를 했습니다. 197위. 예? 197위니까는 끝에서 그러니까 몇 번째 한 거예요. 예? 그 197위를 했는데 작년에 203개, 2022년에 203개인가 4개 정도 됐어요. 197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뭐가 화제가 됐냐면 북한이 87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는 무역 수지가 그러니까는 197 거의 꼴찌를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여기 보다시피 5위에서 18위 정도 했던 나라예요. 무역 수지가. 근데 올해 걸 지난해 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는 지난해 걸 아직 12월 달 거까지는 집계 안 됐습니다.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만 집계됐어요. 아직 IMF에서요. 늦게 통계가 집계될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계 국가들 중에서는요. 181위야. 그러니까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연속 2년 동안 무역 수지가 우리나라 역사상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순위가 나온 거예요. 북한도 작년에 그러니까 111위였었어. 예? 북한도요. 제가 이거 우리 게시판에다가 최병현 TV 게시판에다가 올렸으니까 예? 북한은 지금 제재를 엄청 받는 나라인데도 수입 증가율이 1위, 수출 증가율은 뭐 저기 6인가 9인가 뭐 이렇게 가요. 예? 믿기지가 않을 정도. 아무리 이제 무역 규모가 작지요. 작아요. 북한은요. 작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증가율이 그러니까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제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제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하여간 북한 얘기는 차치하고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됐냐고요. 197위, 181위 이런 나라가요. 예? 이런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냐면 이런 걸 보도를 안 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무역수지 흑자가 우리가 많으면은 왜 이거 181위, 197위가 나오겠어요? 적자 행진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요. 세계 경제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랬었어요. 흑자가 나오면은
과거와 같은 문재인 정권 그렇게 욕했는데 문재인 정권 때만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도 순위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무역 수지 강국이 되거든요. 무역 수지 흑자 국가가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갑자기 우리가 꼴찌 국가로 우리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냐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언론이 이걸 외면하고 무역 수지 흑자 계속 써들어대고 있는 거야. 그게 수익 감소 때문에 생긴 거죠. 수익 감소 때문에. 자, 이거 봐보세요. 역대 정권 아주 제가 50년까지 돌아갈 수는 없고 김영삼 정권 때부터 보게 되면요. 무역 수지가 100일을 넘었던 때가 김영삼 정부 때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1993년부터 97년까지 있었잖아요. 그때 다 100위권 대였었죠. 빨간색으로 제 매료했듯이요. 그러다가 외환위기 뻥 터진 거야. 근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4위부터 17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17, 18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니까는 한 9위에서부터 한 27위까지 이렇게 가고요. 이명박 정부 2008년도에 금융위기 껐을 때 161위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금융위기라고 쳐요. 예?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한 10몇 위 정도를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나라들이에요. 2000년대 이후에요. 근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197위, 181위 연속 가냐고, 이것도. 한 해가 아니라 연속해서 이렇게 하냐고요. 예? 북한보다 어떻게 가냐고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외경제 환경 탓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대외경제 환경.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죽을 맛이죠. 기업들이 생산이 줄어들고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익도 줄어들고 다 줄어드니까요. 다 줄어드니까. 예? 가게는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드니까는 부동산 빚내서 집 살 여력도 안 되는 것이고, 예? 투자 안 하니까는 혁신도 안 일어나고 일자리도 안 생기는 거죠. 좋은 일자리도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생태계가 붕괴된 거예요. 경제 생태계가요. 자, 근데 이 얘기는 제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얘기했던 자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팬데믹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팬데믹 때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왼쪽에 파란색은 뭐냐면 작년도 4분기고요. 작년도 4분기고, 오른쪽은 빨간색은 뭐냐면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그때 4분기입니다. 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4분기보다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예? 11,000원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2020년이면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고 경제활동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음식점도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이럴 때 아니었었어요? 자, 전체 실질 소비 지출도 그 당시보다 줄어들었어. 한 4만 원 정도요. 그 당시보다도 적어. 예? 2020년 4분기에는 56만 원, 한 5천 원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52만 5천 원이야.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맞죠. 팬데믹 때보다 안 좋다고.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산업생산. 낮죠? 100.1, 101.6이니까. 설비투자. 더 낮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어떻게 이렇게 나쁘냐 이거예요. 최근 4분기가. 예? 같은 4분기로 비교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모든 게 엉망이 된 게 뭐냐면은, 자, 시중의 총통화량이요. 총통화량이 우리나라 21년 8월 달부터 금리를 한국은행이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1년 8월 20 며칠부터인가 하면 그때 25일 정도인가요? 제 정확한 기억은 안 됩니다. 근데 8월 달은 확실합니다. 21년 8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통화량이 이제 나와 있는데 통화량이 그 사이에 얼마가 증가했냐? 442조가 증가했어요. 무슨 이게 긴축이에요? 무슨 이게 긴축이냐고. 월별로 보게 되면요. 이게 한 16조씩 증가시킨 거예요. 한 달에 한 16조 원씩 증가시킨 거야. 통화량이. 그럼 물가가 제대로 잡히겠어요? 네? 물가가 제대로 잡히겠냐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과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2000년대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인 2019년 말까지 20년이죠. 2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20년간 이때 한 달 평균은 9조 4천억 원씩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예? 이 당시에. 근데 긴축을 하는 기간 동안에 16조 원이 증가를 했어요. 한 달에. 최근 지난 10년,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을 보게 되더라도 한 11년간이 정확하게는요. 월평균 11조 원 정도 증가했어요. 근데 어떻게 긴축하는 기간 동안 더 많이 증가해요? 통화량이요? 예? 어떻게 더 많이 증가를 하냐고. 긴축을 금리로 오는데 긴축을 제대로 안 한 거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 왜 국민들은 내 주머니엔 돈이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국민들한테는요. 그 많이 풀린 돈이요.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돌아요. 이 빨간색 기둥이 주황색 기둥이 미국이고 파란색 기둥이 한국인데 일본도 유일까 너무 복잡해질까 봐 그림이 미국하고 딱 비교했어요.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있죠.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 활동을 매개하고 있냐 이거죠. 경제활동에 실물 경제활동에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결합되고 있냐 이거죠. 풀린 돈이요. 근데 미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이 팬데믹이 딱 터지면서 뚝 떨어졌었습니다. 팬데믹 이전 한 3년 전에 2017년도에 1.4 정도 됐었는데 1.1로 뚝 떨어졌어요. 미국도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1.3 정도로 쭉 회복이 된 거예요. 경제가 회복됐으니까 또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런데 한국 봐보세요. 0.713에서 0.61, 0.57로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 팬데믹 때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팬데믹 때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예?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은 엄청 풀었는데 돈이 안 도는 거야. 여러분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뭔가 이게 크게 망가진 거예요. 예? 망가진 거야. 예? 돈은 그러니까 역대 최고로 많이 그러니까 돈이 공급되고 있는데 돈은 안 돌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서민들은 돈을 못 느끼죠. 그렇게 많이 돈이 풀렸어? 제가 통계 수치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봐보세요. 정부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대충 보여요. 정부가 이거 지금 그 국토건설부입니까? 국토건설부 장관이라는 친구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SOC 예산 상반기에 65% 집행하는데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역대 이렇게 많이 집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토목건설 사업에다가 상반기에 때려 넣겠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건설자분들이 돈벌이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건설자분들이 돈벌이를 지원해 주는 거야. 예? 건설자분들이 지금 뭐냐면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이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PF 부실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비용도 증가하고 그래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동안에 엄청나게 이 건설 분야가 과잉되어지면서 과잉 공급되어지면서 생긴 이게 구조조정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그냥 살리겠다고 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요. 예? 정부가. 근데 가계를 구제하지 않는 한은요. 건설 자본이 살아나기 힘듭니다. 그냥 좀비를 연명시키는 거죠. 좀비를 연명시키는 거야. 이거 일본이 90년대 했던 건 똑같아요. 일본도 90년대 이랬었어요.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본도 자민당이 토목건설들이 정경유착이 심한 나라니까요. 예?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는 건설 자본들은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 한없이 지원해주고 가게는 굳이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팬데믹 때하고 현재의 위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봐보세요. 둘 다 경제 생태계가 붕괴된 거예요. 공통점은요. 붕괴됐는데 팬데믹 때는 뭐냐면 자연재난으로 붕괴된 거죠. 자연재난으로 경제 생태계가 이게 끊어진 거잖아요. 후자는 뭡니까? 이게 정치재난이죠. 그 패권 충돌하고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윤석열이 여기다 이념 정치를 하면서
이념에 의해서 국제관계를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파괴시킨 거예요. 예? 근데 현재 위기가 더 심각한 이유는 뭡니까? 현재 위기가 더 심각해. 차이점은요. 왜 그렇습니까? 자연재난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우리가 한 1년 지나면서 백신이 개발되면서 경제활동으로 빠른 복원이 진행됐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발발하기 이전 단계로 빠르게 그러니까는 복원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요? 지금은 정치재난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기약이 없잖아요. 패권 충돌? 이거 끝날 거 기약 보입니까? 안 보이죠. 윤석열 정권이 있는 한 반중 반너 계속할 게 아닙니까? 예? 기약이 없잖아요. 현재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봐보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게 2019년에서 2020년에 가계의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뚝 떨어지죠. 이게 160조 원 정도에서 155조 원 뚝 떨어지잖아요. 줄어들다가 경제활동 복원되면서 빠르게 다시 그러니까는 회복됐잖아요. 161조 원으로요. 그런데 2022년부터 2023년도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비 지출이.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빨리 회복됐느냐? 이거 봐보세요. 가게들이 아까 했듯이 의료비라든가 교통비, 교육비 지출은 이게 줄어들었었죠. 팬데믹 때요. 팬데믹 때는 그러니까 학원도 못 보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활동이 복원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2년, 23년에는 더 빨리 증가를 해. 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가게들이 먹고 있고 쓰는 걸로 이렇게 줄이고 있는 거죠.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팬데믹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앞에 그러니까 중간에 그린 색깔로 화살표한 부분이 출발점이 팬데믹 바로 직전 2019년 4분기 때 가처분 소득입니다. 1,003조 원이었었어요. 1,004조 원 정도예요. 그런데 1년 동안 팬데믹이 진행되는 1년, 2020년 1년 동안에요. 2020년 4분기 동안에 1,032조 원으로 어떻게 됩니까요? 한 30조 원 증가하잖아요. 가처분 소득이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 증가한 소득을 가지고 2021년도에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팬데믹 때도 그러니까는 완전히 붕괴되지 않도록 막아준 거죠. 근데 2021년도부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파란색 화살표로 했듯이요. 이게 문재인 정권 마지막 1년이에요. 이때 왜 그렇습니까요? 이게 그 당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요? 선별로 바꾸잖아. 이낙연하고 홍남기가 그 결과인 겁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983조 원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931조까지 50조 이상이 줄어든 거야. 가처분 소득이요. 가처분 소득이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잖아요. 가게에.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요? 지금 가게가 소득이 지금 그러니까 파괴가 되고 있다고. 가게의 소득이요. 출구는 뻔하지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의 가계의 가처분 소득입니다. 팬데믹 때도 그러니까 계속 증가해왔잖아요. 증가했잖아요. 팬데믹 때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팬데믹 때 어떻게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거 효과인 겁니다. 돈이 돌게 한 거잖아요. 돈이 돌게 한 거야.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1분기 지나면서부터 뚝 떨어져가지고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이게 그러니까 자연재난하고 정치재난하고 좀 차이예요. 가계가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경제가 엉망이 되죠. 가게가 돈을 쓰질 못하니까 물가는 오르다 보니까 의료비용, 교통비용, 교육비용은 지출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계속 지출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먹고 입고 신고 하는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죠. 지출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죽겠고 기업도 수익이 줄어들고 생산 줄고 투자가 줄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정치 재난을 만든 거야. 에?
아니 인공적인 예? 자연재난 있을 때 대응한 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가계를 지원해줘야지. 가계를. 예? 가계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재난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게 우리가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제가 매년 인용을 하는 이유는요. 전 세계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영국의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그 기관들은 그냥 이름값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이 측정하는 방식이 아주 거칩니다. 단순해요. 근데 제가 이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를 가는 거는요. 이거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려면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쉬운 작업 아니에요. 쉬운 작업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 각국에 있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4,200명 이상 전문가 협업을요. 이코노미스나 헬스지에서 어떻게 이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요소를 600개 이상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선거 민주주의, 선거에 그러니까는 이 선거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근데 자유가 얼마나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평등이 얼마나 구현되어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참여가 얼마나 허용되어지고 있느냐. 참여 민주주의가 얼마나 실행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수구 민주주의 얼마나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정하느냐. 이게 다 민주주의 요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600개 요소를 그러니까는 가지고 이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코노미스트나 헤리티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냥 몇 개 기준을 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엉터리인 거예요, 그거는요. 예? 이걸 보게 되면은, 여기서 측정하는 걸 보게 되면요. 제가 저는 데이터를, 통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통계 데이터를 다루려면요. 통계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저는 추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 데이터 만드는 과정이 어리숙하면요. 저는 인용 안 해요. 바이어스 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우리나라가 여기 이제 1그룹, 2그룹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나라가 박근혜 때 37위 국가였었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 혁명 일어났었던 해죠. 말년에.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을 바뀌면서 25로 뚝 이제 개선되어져요. 우리 탄핵이 있었고 선거가 있었고 막 이런 시절이잖아요. 이거 1년 내내 이제 그걸 하거든요. 1년 내내. 예?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인류국가가 돼요. 1등 국가가. 1그룹 국가. 전체 10개국으로 국가, 1그룹 국가로 됩니다. 1그룹 국가. 예?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제가 이걸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굉장히 유심히 내가 이걸 지켜보고 있다고. 3월 초에 이게 발표하거든요. 3월 초에 이게 나오거든요. 매년. 그 전년도께. 2022년도가 작년 3월 달에 발표했는데 28위로 뚝 올라갔죠. 2그룹으로 뚝 몰락한 거야. 예? 5월 달에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제 그러니까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지난해는 47위까지 돼가지고 독재국가로 분류됐어요. 독재국가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1등국 국가에서 독재국가로 이게 전환된 나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 재난이 일어나죠. 예? 정치 재난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은 안중에 없죠. 독재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잖아요.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예? 독재국가의 특징이잖아요, 그게요. 그렇죠? 그 결과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 보고서에 독재국가라고 표현이 다 담겨 있어요. 제가 몇 개의 샘플만 이렇게 가져왔지만은. 예? 갑자기 그러니까 뒤집힌 국가, 이 독재국가들 중에서 10개 국가 중에서 8개 국가가 가면서 한국을 그러니까 뚜르기 저기다가 예?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하고 그러니까요.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우리가 분류가 되고 앉아있다고요. 지금요. 미얀마, 리비아 이런 나라들하고요. 참 진짜.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조국 혁신당 평가를 좀 잠시 시작하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제가 그랬잖아요. 경제라는 것은 국민들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생존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을 가장 자세히 나타내주는 게 통합소득하고 근로소득인데 2022년 통합소득을 보게 되면요. 전체 소득활동자의 41%,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75만 명입니다. 반올림하면 1076만 명이 최저임금 이하 수준입니다. 1076만 명이. 41%가. 예? 우리나라 소득활동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이렇게 취약해요. 최저임금 이하 수준이니까요. 임금근로자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임금근로자만 보더라도요. 모든 수입, 그러니까 임금근로자는 수당도 있고 많으잖아요. 이거 다 합친 거를 보더라도 32%, 657만 명이 최저임금 이하로 받습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일을 할 시간이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통합소득자의 상위 30%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산층을 우리가 시작하는 상위 30%선의 평균 세후월 수입이 354만 원입니다. 상위 20%선도 세후월 수입이 460만 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이걸 꺼내냐면요. 자,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실현하려고 할 때 전통적인 방식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요.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거든요. 중산층과 중상층들한테요. 예? 상류층한테. 우리나라 중산층은요.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없습니다. 354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세금을 내라?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저는 있잖아요. 수치로 이게 납득이 가야 돼. 경제는 그냥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얘기고요. 우리나라 소득활동자들의 2,600만이 넘는 이 소득활동자들 중에서 상위 30%선에 있는 사람의 세후월 수입이 354만 원이에요. 네? 세후월 수입이 354만 원 밑에가 거의 그러니까는 2천만 명 가깝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1,800 몇만 명 돼요. 70%면요. 하위 70%면요. 354만 원 이하인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 이거 쉽겠어요? 그 위에 상위 20%, 30% 사람이 상위 20% 선의 평균 세후월 수입이 460만 원입니다. 이분들도 세금 더 내라? 쉽지 않습니다. 이 수치를 잘 기억해둬 보세요. 제가 이제 조국 혁신당을 제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마지막으로 제가 배출한 겁니다. 배출한 거예요. 예? 자, 우리나라, 제가 했죠. 통합소득자가 2,623만 1,458명이에요. 0.1%, 2만 6천 명의 소득이 우리나라 734만 명의 소득보다 더 커요. 734만 명, 하위 28%의 소득보다 더 많아요. 0.1%가 2만 6천 명이 734만 명 이상 소득보다 더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예? 자, 이걸 좀 현실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자,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는요. 지금 현재 상황, 재난 상황이죠. 이 재난 상황은 가계소득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왜 취약하다 그랬어요? 사회소득이 작은 거야. 사회소득. 시장소득분이 대부분이 시장소득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랬잖아요. 사회소득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16%를 제외한 나머지 84%는 다 혜택을 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17%에 있는 사람이 6,067만 원이야. 현재 세금을 내고
소득이 자기 주머니에 떨어지는 게 6,067만 원인데 이 소득자조차도 3만 4천 원 정도 혜택을 봐요. 중간 50%부터 그 밑에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그러니까는 혜택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4회 소득 이 수당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요. 제가 여기다 법인세, 토지자산세 이거 다 도입하게 되면은 1년에 많게는 400만 원, 적게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에서 이게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있잖아요. 기존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소득세율을 올리자 이거야. 심지어 과거에 유행했던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 내는 계층이 전체에서 한 3분의 1 되거든요. 근로소득자의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소득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도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세금 내게 하려면 있잖아요. 세금 지금 내는 사람들이 세금 더 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세금 일부러 면제해 주는 거 아닙니다. 면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득 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공제가 많이 적용되잖아요. 인적 공제부터 적용되잖아요. 그 공제를 적용하고 나니까는 소득이 빵인 거야. 0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안 내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세금 내게 하려면요. 공제를 없애야 돼. 공제 없애면요. 그 위에 소득자들도 세금 더 내게 돼 있어요. 좀 생각들 하시고 좀 얘기를 하시라고. 예? 본인들 지금 공제 지금 없애도 지금 좋은지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진보적인 전문가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추상적인 논쟁들을 하고 있는 거야.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평생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지식인들이 뭐냐면은 지식을 다 수입을 해. 수입. 예국의 사례랑 예국의 지식을 수입을 해. 20세기의 복지국가를 만든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득세를 가지고 접근을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위 30%가 35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세금 더 내? 라고 그러면은 근데 혜택은 별로 없어. 자기는 복지 혜택이 없어. 조세 저항이 생깁니다. 안 생기겠어요? 정책적으로 실행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실행이 어렵잖아요. 예? 아까 기억 안 나세요? 상위 30%가 월 수입이 354만 원이야. 근데 세금을 더 내래. 근데 복지 혜택은 자기는 해당이 안 돼. 해당이 안 돼. 그러면 이분들이 동의하겠어요? 동의 안 해요. 근데 이런 거를 정책으로 이런 거를 그래. 왜 그러냐? 유럽이나 복지 국가를 실현한 나라들이 과거에 20세기에 이런 방식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자기 사회의 실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고 보편적 복지라는데요. 보편적 복지도 실행 가능한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실행 가능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354만 원인 사람한테 너 세금을 더 내. 보편복지 실행하기 위해서. 예? 근데 보편복지라고 해봤자 모든 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의료보험도 되고 교육 되는데 근데 혜택 보는 게 별로 없어. 자기한테는 대부분이. 우리 지금 세금 더 걷어봤자 차상위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요?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월 수입이. 차상위층이요. 그러면 복지 확대는 복지국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요? 그 어려운 사람부터 더 이렇게 지원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요. 그러면은 상위 20%나 상위 30%인 사람들은요. 혜택 돌아오는 게 거의 힘듭니다. 재원이 충분치가 않아. 그 사람들한테까지 주려면요. 세금 엄청 더 걷어야 돼. 그거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해. 1만 원 더 낼 수 있지 않을까요? 1만 원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1만 원 내려면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10만 원 이상 더 내야 돼요. 10만 원이 뭐예요? 몇십만 원 더 내야 돼. 이게 공제를 없애야 되거든. 여러분들 우리가 카드 공제 없앤다고 하더라도 월급쟁이들이 샐러리맨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잖아요. 예? 왜 그러니까 우리는 20세기 방식에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냐고.
20세기 복지 실현 방식에서 못 벗어나냐고요. 예? 20세기 복지를 실현한 나라에서도 그 방식이 파산이 됐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작동이 안 돼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사회소득 강화, 사회소득 저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소득, 사회금융을 가는 거예요. 예? 이건 극소수한테만 부담이 가고 대부분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는.